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듬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홍문종 공동대표가 삼청교육대 막말 등 논란에 휩싸인 박찬주 전 육군대장을 우리 공화당으로 영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박 전 대장은 이번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에 입당해 충남 천안을에서 출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이슈의 핵으로 떠오른 박 전 대장의 행보를 뉴스 분석에서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9일 발표한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계획 대상으로 기준이 모호한 사실혼 부부도 포함되는 등 여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중앙정부 정책과 상당 부분 겹쳐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건설사들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장에서 조합 결정에 불복해 법정 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증가하면서 수주 확보에 쫓기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인 고유정의 결정적인 범행 증거가 제6차 공판에서 확인됐습니다. 시사평론가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법설에서 자세히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뉴스 리듬팀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할 주요 뉴스를 선별해 준비했습니다. 먼저 뉴스 종합 터미널 시스템 뉴스통에 올라와 있는 이 시각 기사 보시겠습니다. 예, 오늘 첫 순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계획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부 정등용 기자 나왔습니다. 자, 정 기자. 처음에 이 정책을 박원순 시장이 발표를 했을 때 상당히 반기는 여론도 있었고 좀 이상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었죠. 우선 이 정책이 어떤 정책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난달 29일이었죠. 그때 이제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예. 내용을 보면 3년간 총 1,060억 원을 투입해서 매년 2만 500상의 주거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네. 이 주택 공급은 신혼부부 매입주택, 재건축 매입, 역세권 청년주택 등을 포함해 매년 1만 2천 호에서 1만 4,500호로 확대하는 것인데요.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이하, 결혼기간 7년 이내 부부에게 최대 연 3%의 금리를 최장 10년까지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함께 살며 사회통념상 부부로 볼 수 있는 사실혼 부부도 신혼부부와 마찬가지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두 사람이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이하 이 부분과 또 사실혼 부부도 주거정책 지원 정책의 대상에 포함된 것. 이것이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두 가지죠. 자,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봅시다. 네, 우선 사실혼의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법조계에서는 사실혼 부부가 성립하려면 최소 4년에서 5년 정도의 동거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반면 정책적으로는 사실혼 부부가 되려면 1년의 동거 요건만 채우면 됩니다. 이 유족연금이나 난임 부부에 대한 시술료 지원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두 정책 모두 주민등록상 동거 1년 이상을 사실혼 부부의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서울시가 주민등록상 1년 동거 여건 등을 단순화할 경우 사실혼 부부 판단에 대한 문턱이 낮아지고 가짜 수급자로 시민들의 세금이 허투루 쓰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사실 청년들을 중심으로는 사실혼 부부 인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도 바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고 목돈을 모은 뒤에 신혼부부 청약 등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결혼을 미루는 사례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지금 혼인 신고를 올리지 않고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식은 올렸지만 그런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3포 세대, 5포 세대 지금 어려운 세태를 반영한 그런 또 다른 문화 이런 문화이기 때문에 사실혼 부부를 무조건 빼야 된다 이런 주장도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 주거 지원 정책은 서울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다른 도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경기도의 대표적인 주거 정책으로는 경기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이 경기 행복주택은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임대주택으로 2022년까지 총 1만 409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경기 행복주택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이며 표준 임대보증금 대출 이자를 2022년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와 함께 신혼가구 육아 공간 확대와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3대 시책을 도비로 추가 지원합니다. 인천시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만 3천여 가구를 확보하고 우선 노현 검단 택지 1만 가구를 신축해 신혼부부, 청년, 노인, 장애인, 1인 가구, 저소득 취약계층에 우선 제공할 예정입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올해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빌라 등 다세대 주택 총 100세대를 매입해 싼 가격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주택을 전세로 빌려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사업은 수요가 없어 제외됐습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융자금 이자를 1년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간 연차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예. 인천이나 경기, 수도권이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 사실혼 부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정책은 없습니까? 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준비가 되지 않았고요. 이번에 신혼부부 중에서 사실혼 부부가 포함된 것은 전국 지자체 중 서울시가 최초입니다. 그렇군요. 아까 잠깐 그 5포 세대, 3포 세대 지금 어려운 세태가 만들어낸 또 다른 문화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정 기자는 미혼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사귀는 사람 있습니까? 네, 잘 못 들었습니다. 사귀는 사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결혼을 언제쯤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후년 정도로 후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 기자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바로 혼인 신고를 할 생각인가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집을 어떻게 구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러면은 주택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확보할 것이냐에 따라서 혼인 신고에 대한 시기도 좀 늦춰질 수가 있습니까? 근데 빨리 하는 게 미래 와이프가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방송은 그 미래의 그 와이프도 지금 보고 있나요? 네, 보고 있습니다. 말 잘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혼인 신고를 늦게 할 겁니까?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뭐 여자친구 그 와이프 될 사람도 같은 생각인가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해봤는데요. 네.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정 기자 나이대 30대 초반 결혼 정년기에 있는 20대 후반도 마찬가지고 다른 친구들이라든지 지인들 또 뭐 동창들 어떻습니까? 결혼을 하되 혼인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 또는 빨리 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나요? 혼인 신고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봤는데요. 네. 제 주변에 결혼을 한 친구들은 결혼을 빨리 하라고 권유를 하는 편입니다. 예. 뭐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그런 장래의 사항이니까 아마 그 내용은 자세하게 다루지를 않는 모양이군요. 여성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남성분들이라든지 이 성별에 따라서 혼인 신고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성별로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조사를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예. 다만 제 주변 사람으로 한정해서 보자면은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이제 결혼을 빨리 하라는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예, 결혼을 빨리 하라. 네. 지금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느냐면 정 기자도 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정년기에 건강한 청년이고 해서 서울시가 사실혼 부부를 주거 지원 대상에 포함한 것이 과연 그렇게 일축을 당할 만큼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판단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서울시에서도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또 저기 최근에 결혼한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다들 혼인 신고는 안 했더군요. 예.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혼인 신고를 빨리 할 겁니까? 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정동영 기자의 여자친구 보고 계실 텐데 예, 혼인 신고 빨리 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예, 지자체별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중앙 정부에서도 주거 지원 정책을 지금 하고 있죠. 상당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주거복지는 대부분 국토교통부 소관하에 한국주택토지공사 LH와 지자체가 행정집행과 최종 전달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예. 다만 전달 체계가 LH와 지자체로 분산돼 있어 복잡화, 다양화되는 주거복지 욕구에 전문적, 통합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일례로 LH가 제공하는 행복주택의 계약률은 서울과 수도권 등이 90%를 넘었지만 다른 지역은 20에서 40%에 불과해 지난해 11월 전국 평균 67%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 안배나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결과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비슷한 제도지만 운영 주체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신혼부부 전용 전세 자금을 최대 2억 원을 저리로 융자해주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제도와는 유사합니다. 다만 서울시는 자산 기준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반면 주택도시기금 전월세 대출은 2억 8천만 원 이하 순자산을 보유한 사람만 받을 수 있도록 해 차이가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중앙정부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부라든지 지자체 그리고 뭐 아까 LH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주거 정책을 탁 틀어주고 전담하는 조직이 있습니까? 아직 그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것이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 중복 혜택을 방지하는 것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외국도 비슷한 정책들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해외 선진국들의 주거 지원 정책을 보면요. 단순히 살 곳을 마련해 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재정 지원과 임대 공급, 민간 주택 분양 공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거 복지를 실현했는데요. 이와 함께 임대료 상한제 등으로 임차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일부 국가에선 최저 생활 비용 보장을 통해 실질적인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예. 이 대표적인 형태로는 보조금 형태의 재정 지원과 공공 및 민간 주택 분양 공급 등의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나라로는 프랑스와 스웨덴이 보조금 형태의 재정 지원을 하고 있고 싱가포르와 일본의 경우 공공주택 공급 및 민간 주택 분양 공급을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 임대 정책보다는 주택 취급 지원 정책을 주거 안정화라는 목표 실현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임대 공급 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청년 주거 지원 정책 얘기 쭉 하고 있는데 가장 좀 잘 되고 있는 나라의 대표적인 정책은 뭡니까? 이 청년 주거 지원 정책으로 보면은 미국의 SRO가 대표적입니다. 예. 이 사업은 그 1930년 뉴욕에서 시작돼서 현재 많은 북미 도시에서 시행 중인데요. SRO. 네, 그렇습니다. 뭐의 약자입니까? 그 싱글 룸 오큐펀시입니다. 네. 발음이 아주 정직하군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하시죠. 그래서 최근에는 미 연방 정부의 정책으로까지 활용되고 있는데요. 예. 이 기본 골자는 활용도가 낮은 시설을 1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개조해서 저소득층에 공급하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 노후한 호텔 등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을 통해서 학생이나 한부모 가정, 저임금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이 그 SRO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도 벤치마킹해서 하는 경우가 있죠.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예. 독일은 어떻습니까? 이 독일은 생활 안정에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 독일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중소형 주택난 문제가 불거지자 이 미넨시의 경우 임대차 차입의 상한을 50제곱미터당 590유로로 정하기도 했습니다. 한 78만 원 정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80만 원 정도. 예. 그리고 영국도 주거 지원 정책의 중심을 주거 안정에 두고 정부가 직접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한편 임대료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예. 민간 임대주택에도 공정임대료 제도를 적용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는데 25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는 기숙사 형태의 주택 임대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외국
역대 선진 사례를 보면 생활 안정에 포커스가 대부분 맞춰져 있군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책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요즘은 이 집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현장 시민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 현장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저소득 계층에게는 실질적인 주거 안정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도 있습니다. 이 최근 기자와 만난 한 청년은 2년째 정부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받아 서울 한 원룸에서 거주 중인데요. 이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전세 매물과 1억 원을 훌쩍 넘어가는 가격을 감안하면 이 정부의 지원이 한 줄기 빛이 된 셈입니다. 예. 이자율도 1%대라 큰 부담도 없는데 이 정반대의 시각도 있습니다. 이 정말로 주거 지원이 필요한 사람뿐 아니라 충분한 자산이 있는 사람도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포퓰리즘이란 비판인데요. 정책 위반자들이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세금이 줄줄 새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지금 정 기자하고 만난 청년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지금 취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 중이었나요? 네. 목소리를 직접 드렸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방송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뉴스토마토 홈페이지나 또 지면에 통해서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지적이 많이 나올 텐데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까? 전문가들은 주거 지원 정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거 안전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이 자가나 전세나 월세 등 주택 점유 유형에 상관없이 궁극적으로는 주거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인데요. 네. 이 김미림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거 안전성 제고는 주거 환경의 질 향상과 함께 급격한 주거 비용의 증가를 완화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전세나 월세로 사는 사람들은 재계약 시 증가하는 비용 부담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개입도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예.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나오는 주거 지원 정책을 관할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은 종류도 많고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종합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총괄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이 주거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주거 지원 사업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라도 컨트롤 타워의 존재는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설립과 운영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단계별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취재를 꼼꼼하게 잘 했고 외국 사례까지 아주 풍부하게 해왔는데 정 기자는 지금 생활하고 있는 곳이 서울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으로서 서울시의 주거 지원 대책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굉장히 와닿는 정책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일단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주거 공간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번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생각보다 그 언론에 보도됐던 비판적 여론보다는 이 박원수표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 청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 지원뿐만 아니라 아까 유럽식이라던가 선진국식의 어떤 생활의 안정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도 함께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현역 시절 자신을 갑질 논란으로 저격한 임태훈 군인권센터장을 삼천교육대에 입소시켜 교육해야 한다고 한 이 인사, 바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죠. 박찬주 전 육군대장을 두고 자유한국당과 그리고 우리공화당, 박 전 대장 사이에 삼각관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우리공화당의 홍문종 공동대표가 박 전 대장을 영입했다라고 유튜브에서 공식 발표했는데 본인은 자유한국당 쪽에서 출마를 원한다. 그리고 천안을이라는 구체적인 지역구까지 밝힌 상태죠. 어제 삼천교육대 발언이 있었던 그 기자회견이 있은 후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박 전 대장을 영입 대상에서 아주 제외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박 전 대장의 행보를 지금부터 자세하게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리포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한동인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1호 영입 인사로 언급됐던 박찬주 예비역 육군대장이 공감병 갑질 논란 이후 삼청교육대 발언으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박 전 대장은 4일 여의도 63빌딩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가 된 공감병 갑질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공감병 갑질 논란 등의 이유로 반발이 일면서 1차 영입 명단에서 제외된 것에 따른 해명 자리입니다. 박 전 대장은 특히 공감병 갑질 의혹을 제기한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을 두고 삼청교육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임 소장은 지난 2017년 박 전 대장의 갑질 논란을 최초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 결국 해명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해 오히려 논란을 키웠습니다. 그는 임 소장을 향해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군을 무력화시키는 걸 붕괴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군 인권센터가 병사들을 통해 사령관을 모함하는 건 군 위계 질서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대장은 다음 총선 출마와 관련해선 제 고향 천하늘로 가든지 떠나지 말고 출마하자는 사람 많다며 당이 원하면 물불 가리지 않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도 같은 날 1차 영입에서 제외된 박 전 대장을 2차 영입에서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는 좋은 인재들을 더 폭넓게 모시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혹시 걱정하시는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 시기와 범위를 잘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스토마토 한동인입니다. 예, 이어서 이 사건을 직접 취재하고 돌아온 정치부 한동인 기자와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기자, 네. 지금 이런 그 박 전 대장의 행보는 뭐랄까요? 그 이른바 노이즈 마케팅 이런 겁니까? 노이즈 마케팅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지금 보면은 일단은 처음에 논란이 됐던 것이 박 전 대장이 인재 영입 대상에서 빠졌던 거. 물론 당시는 이제 보류라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그렇게 됐었는데 며칠 지나서 또 이렇게 삼청교육대 발언으로 하면서 오히려 어떻게 좀 논란을 부추긴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공감병 갑질 의혹 과정에서 있었던 논란을 다시 이제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제 충남 천안을이라는 출마 의사까지 밝히면서 자기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완전히 영입 대상에서 제외를 한 겁니까? 예,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오늘 아침에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는 본인은 그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렇긴 한데 오늘 이제 황교안 대표가 이제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토론회 직후에 기자들이랑 만나서 이제 배제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쪽의 인사들은 그 어떤 박 전 대장의 소통 능력이 없다라고 아주 그 혹평을 하던데 결국은 그렇게 됐군요. 삼청교육대 참 오랜만에 듣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군인권센터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 군 인권센터에서는 이제 지난 2017년 당시에 육군 병영 생활 규정을 이제 인용해서 예. 육군 규정에는 감따는 일이나 공감병에게 시켜서는 안 된다고도 했고 이제 사성 장군이 이제 규정도 모르고 병사들을 노예 마냥 취급한 셈이니 예. 군 기강문란이랑 이런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발언은 이제 박 전 대장이 공감병 갑질 의혹을 해명하면서 편제표에 나온 임무대로 시킨 것이니 갑질이 아니라고 해명한 것에 따른 반박입니다. 예. 그 실제로 보면은 편제표에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공감병 같은 경우에는 뭐 쓰레기 버리기, 그다음에 뭐 감따기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런 것이 아직까지 현재 군대의 현재 군대의 편제표에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놀랍습니다. 네. 예. 이 얘기 말고 또 군인권센터에서 또 얘기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군 인권센터는 이제 박 전 대장에게
갑질이란 걸 인지를 못하고 군대 인권이 과잉됐다고 주장하는 것이 갑질을 아무 죄의식 없이 자행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고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사성장군을 지내고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사람이 공식석상에서 전두환 군부 독재 시절에 운영되던 탈법적인 삼청교육대를 운운하다니 실로 충격적이라고도 했습니다. 예. 그 박찬주 전 대장은 이 발언 본인은 사과할 의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왜 그렇답니까? 이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건데요. 예. 이제 박 전 대장은 불법적이고 비인권적이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예. 이제 극기 훈련 통해서 단련을 받으면 이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자신의 분노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과할 의사가 없냐고 물어본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과할 의사가 없냐고 물어봤는데 사과할 의사도 없고 사과할 일도 아니고 해명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발언 뭐 저도 들어봤습니다만은 이 얘기만 들으면은 소통 능력이 없다, 국민과의 소통 능력이 없다라는 자유한국당 측의 마지막 판단이 맞다고 보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얘기는 뭐 계속 나왔습니다. 네. 이거 해프닝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박 전 대장이 완전히 부인을 했기 때문에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편이 더 합당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홍문종 대표는 유튜브 채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앞선 얘기고 박 전 대장이 부인한 것은 오늘이었고 네. 홍문종 전 대표 글쎄요. 이거 아주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뭐랄까요? 박 전 대장의 프레임 그 자체가 네. 우리 공화당에서 아주 반길만한 그리고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그 국민들이 아주 동감할 만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스탠스를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한국당에서 완전히 배제가 된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는 보입니다. 예. 계속 좀 취재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입지가 더 좁아졌습니다. 한국당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한국당 이제 황교안 대표는 어제까지만 해도 영입 강행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었는데요. 네. 이제 박 전 대장이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하면서 영입 강행에는 좀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박 전 대장이 삼청교육대 발언 말고도 감나무에서 감을 따게 한 것과 골프공을 주운 것은 공감병의 업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당 안팎에서 이제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예. 그 때문에 이제 당 내에서는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영임을 강행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또 황 대표는 이제 이날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이제 말을 해서 예. 사실상 영입에서 배제된 것으로 이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그 영입 체제를 본격화하고 있죠. 네. 발표는 언제쯤 한답니까? 영입 인사는 이제 12월 중에 이제 이해찬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서 예. 이제 할 계획이고요. 지금 이해찬 대표 말에 따르면 지금 비공식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네. 이제 12월 중에 이제 공식적으로 다시 움직일 생각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그 한 기자는 자유한국당을 취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떤 인사들이 영입이 될지는 좀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출입하고 있는 우리 취재 기자와 함께 더 얘기를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 기자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건설사들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 중에서 이 조합들과 법정 다툼을 벌이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일인데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 김웅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설사들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장에서 조합 결정에 불복해 법정 싸움으로 이어지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은평구 가련 1구역 재개발 사업에서는 현대건설과 조합이 법적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달 조합은 현대건설의 입찰 서류에 도면이 누락됐고 이주비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에도 문제가 있어 현대건설의 입찰을 무효화하고 입찰 보증금 1,000억 원을 몰수하겠다고 의결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소명 기회도 없이 내린 조합의 결정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 같은 사항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재건축 사업에서는 지난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HDC 현대산업개발이 조합의 시공사 선정 취소 결정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무효표 논란이 불거진 구로구 고척 4구역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대우건설과 조합 사이의 도급계약에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동안 건설사 사이에서는 조합과 갈등을 피하려는 분위기가 짙었습니다. 수주를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인데 최근에는 공사 규모가 크지 않은 사업장에서도 법적 분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이처럼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건 먹거리 확보에 조급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면서 서울의 정비사업 물량은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건설사들이 먹거리 확보에 사활을 걸게 됐다는 것입니다. 뉴스토마토 김응열입니다. 예, 전 남편 살인 사건의 피고인인 고유정 제6차 공판에서 여러 범행의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이날 18일 결심 공판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사평론가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고유정 공판 자세히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변호사님께서는 가르마를 왼쪽으로만 계속 타오셨나요? 가르마를 원래 좀 안 타는 편인데 타게 되면 이제 왼쪽으로만 타지. 왼쪽으로만 타셨습니까? 예. 고유정 얘기 들어가기 전에 네. 예, 김학의 전 차관 뭐 대세에는 뭐 지장이 없겠습니다만 네. 오피스텔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그 혐의에 대한 증거로 본인은 가르마를 왼쪽으로 안 타는데 그렇죠. 사진 속의 인물은 오른쪽으로 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 내용이 검찰 측으로 넘어갈까봐 부인한테도 알리지 않았다. 이 변호인단의 어떤 그런 설명이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그 김학의 전 차관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진 속 인물이 본인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러려면 사실은 좀 분간이 좀 어려워야 돼요.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르마 얘기가 아주 중요한 어떤 진술이나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 예. 분간이 되거든요. 모르겠으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네. 분간이 되는 상황에서 가르마 얘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 사족에 좀 가깝다 생각이 듭니다. 예. 특정할 수 없을 때 반대 증거는 아주 중요한 탄핵 증거가 될 수가 있지만 특정이 지금 되는 상황이라면 그거 말고 다른 어떤 강력한 걸 내야지 가르마 얘기 왔다 갔다 한다 해가지고 달라질 건 사실 없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큰 의미는 없다 이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과거에 뭐 보도가 됐던 것이니까 사례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 배우 김희선 씨 네. 그 누드 사진 조작 사건이 있었죠. 네. 꽤 오래전 일인데 당시에는 너무 정교하게 이 조작을 해서 실제로 본인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귀의 생김새를 가지고 그렇죠. 식별을 했더군요. 만약에 그 귀의 어떤 생김새가 다르다 이렇게 되면은 증거로서 쓸 수는 없는 겁니까? 근데 그때는 이제 뭐 조작 부분이 되는 거고 지금은 그걸 조작을 한다는 다른 얘기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 안에 조작됐던 영상을 갖고 뭐 지금 어떤 생김새를 갖고 하기보다는 예. 누가 조작을 했으면 조작했다는
그런 얘기들을 위주로 나와야지 이게 말이 맞지. 그게 아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누가 봐도 특정이 가능한데 다른 거기서 특정이 안 될 만한 조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아니고 그 가르마 얘기 정도로 그게 극복이 될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예, 그래서 하는 건데 그랬겠죠. 예. 뭐 법원에서 그걸 뭐 받아들일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판단컨대는 좀 쉽지는 않다. 예. 그렇지만 뭐 해야 될 건 다 해야 되니까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생각이 됩니다. 이 사진 부분, 오피스텔 사진 부분이 저희가 단독으로 보도했던 그 움직일 수 없는 그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된 뇌물 증거였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가르마 실시간 검색으로 계속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짚어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고유정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6차 공판 네.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증거들이 최종적으로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검찰에 아마 가지고 있던 증거를 다 쏟아낸 것 같습니다. 고유정 측도 낼 건 냈는데 네. 6차 공판은 좀 검찰이 많은 증거를 낸 걸로 보이고 특히 국가수의 분석 자료 결과하고 예. 여러 가지 통화 내역들 이런 것들은 물증에 가까운 증거들이거든요. 그 증거들이 나왔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 KO승까지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KO까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어떤 좀 펀치를 매긴 게 아닌가. 점수로 이때까지 계속 주장했던 고유정의 우발적 그리고 성폭행을 막기 위해서 1회 정도 이렇게 했다 부분을 완전히 뭐 막을 수 있는, 완전히 번복시킬 수 있는 예. 물증이 지금 나온 상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부터는 양측 주장을 하나하나 면밀하게 좀 따져보겠습니다. 네, 새로 나온 증거가 카레. 이 지금 고유정 측 주장은 자신과 아들만 카레를 먹었고 그렇죠. 거기에 졸피뎀이 있었다면 내가 아마 무슨 뭐 다른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6살 아들. 그렇죠. 아들은 자기하고 아빠만 먹었다. 엄마는 먹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삼촌이라고 표현했죠. 예, 그래서 그 삼촌이. 삼촌이 지금 현 뭐 사망한 아버지를 말하는 거고 아이의 진술이 뭐 거짓말할 이유가 사실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고유정이 이제껏 유지했던 자신은 남편한테 졸피뎀이나 수면 성분을 먹이지 않았다. 이 부분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이 지금 나온 상황이거든요. 예. 이 부분은 실제로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아주 강력한 아하. 심증을 형성할 요소가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그렇게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계획범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검찰을 한번 밀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결국 어미의 잘못을 아들이 바로잡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뭐 같아요. 아들이 뭐 이거를 뭐 바로 잡기 위해서 무슨 사명감이 아니죠. 아들은 그냥 본인이 듣고 목격하고 느낀 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삼촌과 내가 카레를 먹었다. 엄마는 안 먹었다. 네. 뭐 그거를 아들이 지어내기도 사실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그대로 아마 진술했지 않을까 예. 생각이 됩니다. 그런 셈이 된 거죠. 예. 예, 예. 신빙성 상당히 있는 걸로. 거의 뭐 신빙성이 거의 다 맞다고 봐야 되겠죠. 예. 15차례를 찔렀다. 네. 그때 방어흔이냐 공격흔이냐를 그렇죠. 가지고서 지난 분석 때는 상당히 좀 얘기가 있었는데 15번 찔렀다는 그 국가수입니까? 네. 거기서의 어떤 증거가 나왔나 보네요. 너무나 중요한 증거가 제출된 겁니다. 이게 언제 나왔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6차 공판 때 제출된 증거입니다. 예. 사실 시신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찔렀고 몇 번 찔렀고 알 길이 없고요. 네. 고유정은 이제껏 계속 한 번 정도 자신이 성폭행을 막기 위해서 찔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수 분석 결과는 비산흔이라 그래요. 비상. 피가 튀었다는 그 방향이라 예. 이 방향이 15번 정도는 최소한 찔렀다라고 지금 본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15번 찔렀다면 이때껏 고유정이 얘기했던 우발적이고 방어하기 위해서 했던 살해 아니면 뭐 흉기 사용 이 부분은 완전히 지금 거짓말이 되는 상황이고요. 예. 뭐 이거는 설명 자체가 불가능할 겁니다. 국가수원의 그 분석이 잘못됐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고유정의 이제껏 진술은 다 뒤집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랬나요? 현장 검증을 신청을 했다가 네. 당시에는 이제 현장 검증을 신청한 것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그렇죠. 여론을 환기시키고 이런 전략으로 보인다고 분석을 해주셨고 그런데 이 현장 검증 신청을 철회를 했습니다. 의미가 없다고 본 겁니다. 현장 검증 이제껏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현장 검증하는 시점은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수사 과정에서
현장 검증을 하는데 뭐 조리돌림 얘기도 하면서 결국은 현장 검증을 빠져나갔거든요. 그 이후에 현장 검증 법정에서 그 요청을 했고 법원에서도 채택할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예. 문제는 현장 검증을 통해서 시간도 끌고 또 혹시나 입맞춤을 좀 해보려고 방어를 해보려고 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비사는 이 자료가 아주 큰 것 같아요. 국가수원에서 나왔던 최소 15차례 이상 흉기를 사용했을 것이다. 이 부분을 막 극복하기 어렵다고 보고 오히려 현장 검증 가서 또 이렇게 얘기할게요. 쇼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더 안 좋은 어떤 이미지를 받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결국은 현장 검증 신청은 6차 공판에서는 처리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포기한 걸로 봐야 될까요? 포기죠. 뭐 해봤자 어차피 가서 원래 이런 자료가 국가수 자료가 많이 없었다 그러면 쇼나 지어낼 수 있는 거죠. 뭐 이렇게 가위를 깎고 있었는데 어떻게 시도를 했고 그 시도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찔렀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을 거 보이는데 예. 이 비산은하고 맞아 떨어지지 않거든요. 예. 그러면 이건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비산흔이라는 것이 이제 그 뭐 동맥이라든지 그렇죠. 혈관을 흉기로 찔렀을 때 밖으로 분출되면서 뿌려진 그걸 이제 비산흔이라고 하는데 사건 당시에 직후에 그 고유정이 그 청소를 다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이런 것이 드러나는 모양이네요. 그때 이제 현장을 경찰이 가서 뭐 루미놀 시약 같은 거를 해가지고 비산은을 이제 하긴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이야 뭐 당연히 없겠죠. 지금 그 장소에 가봤자 현장 검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때 그 확인했던 루미놀 반응으로 했던 비산은으로 다시 좀 그려놓고 새로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새로 확인은 불가능하고 그런 어떤 반응을 통해서 지금 국가수원이 파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9시 50분쯤에 그 아들하고 대화를 했고 엄마 물감놀이 하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일단 사망 시각 이게 굉장히 좀 불분명했었는데 최소한 9시, 오후 9시 사건 당일 오후 9시로 특정된 거는 이것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겠죠. 저희들이 10분에서 9시 50분 사이에 그 펜션 주인하고 세 차례 통화했던 내용이 지금 공개가 된 거거든요. 그 중에 아이가 얘기했던 부분, 물감놀이 하고 있다. 이게 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뭐 물감놀이가 색깔이 있는 물감이니까 뭐 피 색깔일 수도 있고요, 다른 색깔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뭐 그건 뭐 아직 재판 과정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이제 고유정이 아이한테 청소하고 올게요라고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 전화하는 도중에서. 잠깐만요. 그러면은 그 고유정과 아들이 직접 만나서 얘기한 것은 없고 다 통화 내용이었어요. 남아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은 물감놀이라고 한 것은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 자기 몸에 피가 묻었거나 이래서 아이가 의심할까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아예 그냥 물감놀이라고 얘기를 한 거군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은 좀 재판 과정에 제가 뭐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물감놀이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게 누가 먼저 꺼냈는지 아니면 고유정이 먼저 의도했는지 아이가 보고 얘기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물감놀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하고 청소하고 올게요라는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물감놀이, 청소 이 부분이 이제 살해 부분하고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또 두 번째는 만약에 고유정이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우발적인 어떤 사례가 있었으면 이렇게 평온하게 얘기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물감놀이라는 얘기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청소라는 얘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평온한 어떤 목소리가 지금 들렸는 거 봤을 때는 우발적 범행보다는 이미 계획했던 그런 범죄임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물감놀이라든지 아니면 청소 이것이 뭐 그 15차례 피해자를 흉기로 찔렀을 테니까 당연히 이제 혈흔이 아주 낭자했을 것이고 사초의 훼손을 했으니까 그것도 역시 뭐 청소 뒷정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것을 아들한테 그렇게 물감놀이하고 나 지금 살인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의도적으로 암시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그건 이제 재판부 판단일 겁니다. 심증일 거고 검찰에서 이제 다음 결심할 때 최종적으로 유무죄를 다투는 경우이기 때문에 검사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할 겁니다. 아마 청소, 물감놀이는 그런 어떤 내용을
아들한테 알려주는 거고 예. 아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거고 그리고 우발적인 부분보다는 계획적으로 했던 부분이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 판단은 이제 법원 판사가 지금 하겠죠. 재판부에서. 뭐 고의정 끝까지 아니라고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예. 정말 물감놀이라든지 뭐 정말 청소 얘기를 할 건데 어느 게 맞는지 또 시간상 어떤 게 맞는지 그 파악은 재판부의 자유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의정 사건의 이 재판은 아주 중요한 국민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선고가 내려지면 1심, 2심, 대법원까지 저희가 판결을 입수를 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고유정 변호인 측의 항변도 뭐 들어봐야죠. 네. 일단은 통화 목소리 굉장히 밝았다고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법정에서도 고유정의 표정이라든지 물론 이제 그 앞머리를 내려서 얼굴을 가렸습니다만 행동이 가볍고 그렇게 뭐 긴장하거나 그런 입장은 아니었다고 해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재판이 수차례 수사 과정하고 따져보면 예. 엄청난 양의 어떤 이 사건에 대해서 접하고 있었거든요. 재판도 6차례 지금 열렸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심지어 뭐 동료가 온다든지 이런 모습은 사실 안 보였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마음적으로는 조금 변호인도 마찬가지고 좀 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많은 증거가 6차 공판에서 나오다 보니까 예. 그리고 우리 죄송합니다. 고유정 측도 많은 얘기를 또 하긴 했어요. 네. 특히 검찰이 제출했던 그 자료 중에 감자탕하고 뭐 이런 자료들이 있어요. 예. 그 자료가 복구를 해보니까 검색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 검색한 거는 나중에 계획범죄하고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냐고 검찰이 얘기했는데 그거 말고 연예인들이나 뭐 연예 자료 검색했던 자료들이 또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도 주장을 하긴 했어요. 그것만 검색한 거 아니다. 연예 기사라든지 일반 다양한 기사도 검색했는데 정말 그 많은 자료 중에 한두 개 감자탕 끓이는 법 나왔는 게 증거로 볼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또 6차 공판에서도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했는데 비산혈을 막을 수 있는 그게 15차례 정도 최소 찔렀을 것이라 추정되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증거를 좀 내야 되는데 예. 그것은 좀 없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가장 좀 변호인이나 고유정 입장에서 조금 힘들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경찰과 검찰이 그때 계획범죄라고 주장을 하면서 내밀었던 그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그 네. 유력한 증거가 바로 이 감자탕 뼈다귀 그렇죠. 예. 이거였죠. 네. 그 부분을 이제 아마 준비를 해온 것 같아요. 예. 뭐 여러 가지 포렌식 복구했는 거 자료 중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많은 연예인들 기사 검색을 했다. 이게 더 중요하지. 왜 이것만 눈여겨보느냐라고 했는데 그 자료도 제출이 됐어요. 예. 근데 문제는 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있던 그 분석 자료가 너무 컸기 때문에 나머지 자료가 사실 그건 의미가 없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 사실 이 감자탕 뼈다귀 이 검색어 네. 이때가 이제 사건 초기에 나왔던 언론을 통해서 또 드러났던 네. 언론에 이제 나왔던 언론이 밝힌 것은 아닙니다만 그때는 상당히 좀 저희가 볼 때도 너무 궁색하다. 저 증거가 너무 궁색하지 않느냐. 네. 이렇게 되어 생각들을 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참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당시에 고유정 측에서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오히려 어떤 설익은 수사가 이렇게 또 자승자박하게 하는 그런 국면으로 또 몰고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 봐도 되죠. 6차 공판을 하면서 이게 사실은 뭐 1, 2, 3차, 5차까지 사실 많은 얘기들이 오갔지만 고유정한테 유리한 것도 있고 불리한 것도 있었는데 네. 이런 거는 고유정한테 유리한 측면이 상당히 있었던 거거든요. 예. 실제로 국가수원의 이번 분석 결과 또 이전에 감정의가 나와서 이게 방어냐 공격이냐 이때부터 조금 방향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 전만 해도 사실 물적 증거가 잘 없습니다. 몸에 졸피뎀, 수면제 성분 그 남편 사망자 몸에 나왔던 거 빼고는 나머지는 대부분 정황적인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몸에 나온 것도 피를 통해서 지금 발견한 거지 시신 자체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변명할 거리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물적 증거들은 과학적 증거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고유정 측에서도 좀 미처 손을 좀 못 쓰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예.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나올 것 다 나왔고 네. 다음이 결심입니다. 네. 몇 년 구형할 거라고 생각해요? 결심은 최후 진술을 듣고요. 그리고 검찰이 뭐 구형하고 최후 진술을 하게 될 겁니다. 뭐 변론도 할 거고 저는 사형을 구형할 것으로 아하. 봅니다. 예. 만약에 이게 증거가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고유정이 좀 인정하는 쪽으로 갔다면 무기징역도 가능한데요. 네. 지금 인정하지 않고까지 부인을 하고 있으면 극단적인 인륜에 반하는 범죄거든요. 예. 사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고 다만 좀 변수가 하나 있어요. 지금 의붓 아들 사례 관련해서 네. 제주지검이 지금 송치를 받았습니다. 네. 이게 혹시나 기소가 되면 병합의 여지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지금 아직 기소가 안 됐기 때문에 요건만 그냥 정리해서 하면 사형이 구형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군요. 참고로 오늘 그 장대호 네. 한강 토막살인 사건의 그 범인이죠. 사형을 구형을 했던가요? 근데 무기 지금 무기징역으로 1심 네. 선고가 났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 부분은 사형제 폐지와도 논란이 또 이어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사평론가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완전 범죄는 없는 모양입니다. 한 가지 사과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건강관리 잘 하지 못해서 감기 들린 목소리 들으시니까 상당히 좀 불편했을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서 빨리 완쾌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리듬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